네, 반갑습니다. 나오는 건가요? 네, 정창입니다. 오늘 얘기할 게 북한의 평화경제인식과 정책인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는 여러분이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고 그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뭐 금강산이나 개성이나 평양을 갔다 온 분이 없겠죠. 저는 좀 많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북쪽 지역은 대부분 다 갔다 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백두산과 개마고원. 3박 4일 동안 백두산을 걷고 여행하고 답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사진을 대체로 한 5,000장에서 10,000장 정도씩 찍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갔을 때는 필름으로 찍었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북쪽에서 필름을 나가기 전날 다 현상을 허락을 했어요. 그 현상을 해 가면 다 보고, 이 사진은 빼라, 저 사진은 뭐 빼라, 등등을 하던 시절이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카메라가 필름에서 이제 디카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북쪽에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제. 일일이 다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 너 넘겨보라고 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좀 보다가 그다음부터는 이거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합시다. 선의를 가지고 잘 좀 찍어달라. 뭐 이런. 왜 그러냐면 우리 남쪽에 가신 분들이 북쪽의 시골에 가면 화장실 이런 사진을 막 찍어서 막 올리고 그랬어요. 우리도 옛날에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좀 겁나게 좀 그랬잖아요. 네? 지금도 중국에 가면 이 앞에 문이 없는 화장실이 있어요. 네? 남녀 공용인데. 북쪽 시골에 가면 좀 화장실이 여전히 조금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걸 찍어서 북이 이렇게 막 못 산다 이런 거 막 올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북쪽이 그건 굉장히 예민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지금은 넘어갔어요. 왜? 우리가 이제 북에 갈 때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스마트폰을 공항에 맡기고 갔는데 이제는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유심칩만 사가지고 벗기면 카톡이 가능해요. 페이스북에 메신저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중국 사람이나 내가 아는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여행을 좋아하는 영국인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북쪽에 가면 페이스북 메신저로 나 어디 있다, 어디 왔다라고 사진을 써줘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약속을 어긴 게 내가 함흥에 가면 거기서 엽서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의 서울로 엽서를 당신한테 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깜빡하고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난 북쪽을 한 30번 정도 가면서 필름 카메라 시대에서 그 다음에 디카 시대로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쓰던 시절로 변한 거예요. 평양에 갔을 때 서울하고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한 게 처음으로 해본 게 2003년도입니다. 평양에 있는 제일 큰 호텔이었던 고려호텔에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아버님 여기 평양입니다. 그랬더니 에? 그 당시에는 내가 기자였어요. 중앙일보 기자였는데 편집국에 전화를 했어요. 잘 도착했습니다. 하고 평양에 있었더니 야 그랬더니 너 어떻게 된 거야? 평양에 왜 안 들어가고 왜 전화를 하냐?
그런 시절에 그때 전화를 했어요. 이런 변화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쭉.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외국 관광객들이 1년에 북에 평양에 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한 20만 원,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거기를 갔으면 여러분이 그냥 메신저로 그 친구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변했어요. 우리만 변한 게 아니라 북쪽의 내부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조금 강조하는 측면에서 안 넘어가네. 참고로 나는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신문사에 들어갔다가 다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다시 언론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평화경제연구소가 북쪽하고의 주로 그런 어떤 평화적인 문제 또는 평화경제, 붙은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연구소인데,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조금 다양하죠. 언론계와 학계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를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많아요. 뭐 기자라고 호칭하는 사람도 있고, 소장이라고 호칭하는 사람도 있고, 교수라고 호칭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요하게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굉장히 빠른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가지고 여러분하고 많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북한의 여러분하고 동갑내기들이. 그게 이번 첫 번째 강의에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첫 번째 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재미없는 북한은 평화 경제 또는 평화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도대체 지금 북한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또는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또는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대교체 문제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할 건데, 북한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쪽부터 얘기를 하면 이쪽에 첫 번째는 우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젊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김정은 처음 나왔을 때 보는 거하고 지금 얼마 지났는지 알아요? 실제로 얼굴을 여러분이 처음 본 게 2010년도입니다. 지금 11년이에요. 11년 됐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김정은이 일찍 죽지 않는 한, 돌연사하지 않는 한 앞으로 최소한 30년? 앞으로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자, 북이 김정일 위원장이 70살에 사망을 했으면 70살에서 20대 후반에 30 전후의 젊은 세대로 지도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젊은 지도자가 어르신들을 잘 예우를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 하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세대 교체를 막 하기 시작해요. 간부 인사를 젊은 세대로. 그러다 보니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지금 10년 동안에 북쪽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내 또래가 됐어요.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386 세대, 586이라고 하죠, 보통 세대. 8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들이 지금 북의 장관, 차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고서를 쓰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30대, 40대로 싹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초기에는 몇 년 몇 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국장급 이상은 승진시키지 마라. 이런 지침까지 내려가지고 세대교체를 확 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반짝 남북교류가 있어가지고 금강산에서 북쪽에서 100명, 우리 남쪽에서 한 100, 150명 정도가 금강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 남측도 좀 세대교체 좀 하라고.
우리 저기 저 단체의 저 대표는 내가 지금 20년째 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북측은 여러분 나이 또래, 내 느낌으로 그런 친구들이 그 강당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20대들이. 근데 우리는 거의 다 70, 80대. 조금 젊은 60대. 아주 젊은 게 40대. 이 정도였어요. 물론 청년 학생 대표로 간 사람들은 여러분 또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이건 북쪽이 그만큼 어쨌든 다른 걸 떠나서 젊은 세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변화는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두 번째로는 북쪽은 폐쇄사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변은 여러분 어디인지 알죠? 자, 연변자치구의 서비스업 그리고 약간 건설 특히 서비스업의 50%는 북측 노동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야 돼요. 또 거기서 국경을 넘어가면 연해주로 넘어가면 블라디보스톡이 있죠. 블라디보스톡이나 연해주에서 이루어지는 큰 이 도로 닦고 뭐 건축하고 하는 이 공사의 50% 정도를 북측 노동자들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북에서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저기 중동, 쿠웨이트 이런데 노동자로 파견 나가거나 또는 뭐 복단대, 연변대 이런데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지난 1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북을 찾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약이 터지기 전 북에서 숙박시설이 있는 한 최대로 받았어요. 지금 호텔을 막 짓고 있어요. 북이. 더 늘리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북쪽 사람들이 대접촉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남쪽 사람들이 머리 스타일은 어떻냐? 외국 사람의 머리 스타일은 어땠냐? 60년대 후반 70년대에 중국의 만주에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우리 요즘 BTS가 난리잖아요. 당시에 중국 만주일 때는 꽃 파는 처녀라고 하는 북한의 가극이 완전히 힘들 때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저 산골에서 3시간을 걸어서 그 공연 1시간을 보고 다시 3시간을 걸어서 집에 갔어요. 거기 꽃 파는 처녀의 주인공 여자의 그 캐릭터, 사진, 이게 당시에 불티나게 풀렸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는 한류라고 그러지만 당시에는 그거를 조류라고 그랬어요. 조선의 조죠. 그게 지금 역전되어 있죠. 자, 북한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 속에 만주? 저기 사는 조선족? 그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막 도와주던 시절이 70년대. 근데 지금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신들의 수도라고 하는 평양보다 훨씬 웅장하고 거대한 이런 빌딩들이 단동, 심양, 뭐 조금 외곽에 있는 도시에 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북쪽말로 또 우리 한자로 천지개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앞선 세대는 도대체 뭘 한 거냐? 우리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뭘 해야 되냐? 우리도 문을 더 열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면 BTS도 알게 되고 우리의 세계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연변 건가? 라고 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국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들은 평양에서는 대부분 연변 가요예요. 누가 있을까요? 뭐 최진희의 뭐 사랑의 미로, 뭐 이미자의 뭐 이런 거. 걸려도 나 이거 중국 노래인 줄 알았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혹시 북한 노래를 불렀다. 나 북한 노래인지 몰랐다가 중국 노래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가는 식이. 그만큼 해외 접촉이 넣으면서 어쨌든 사람의 인식이, 북쪽의 인식들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해야 되나 안 되겠네. 빨리 가야겠네. 그 다음에는 과거에는 북한이 국가가 의식주, 교육, 의료, 사회복지, 연금 이런 것들을 국가가 대부분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한도 점점 완전 월급제로 가고 있어요. 이제 그거에 합당한 월급을 줄 테니까 그거를 알아서 이제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식량도 배급해주고 다른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제는 개인이 알아서 기업도 권한을 보다 많이 주고 이런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요. 또 옛날에는 구경상점에서 집 앞에 있는 구경상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그 다음에 편의점, 체인점 이런 시스템으로 싹 지금 변하고 있어요. 물론 속도는 더디지만. 그리고 평양에서 먼저 되고 있고. 또 굉장히 큰 변화죠. 왜?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갖다 주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자기가 선택을 하고 가서 사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뀐 거죠.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 다음 기업적으로 보면 이제 옛날에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권한의 7, 80%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거꾸로 돼서 중앙은 3, 40%만 갖고 지방, 그 다음에 기업에 권한을 주는 시스템으로 싹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완전 월급제, 독립체감제, 그리고 성과급제 이런 거는 북한의 월급 여러분이 혹시 신문에서 그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노동자 1인당 월급이 4,000원인데 평양에 햄버거 하나 먹으면 3,000원이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4,000원은 10몇 년 전에 규정된 본봉이에요. 본봉.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성과급을 받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저렇게 바꾼 다음에 내가 가서 북쪽에 호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너 월급이 얼마냐? 그랬더니 1,800원이에요. 1,800원. 1,800원이면 당시에 김밥 3줄이에요. 군고구마 몇 봉지 사면은 없어지는 돈이에요. 야, 너 그거 갖고 어떻게 사냐? 너 그러면 월말에 월급은 총 얼마 받느냐? 라고 하면은 이게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다르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이 다 성과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기업, 잘 돌아가는 호텔, 잘 돌아가는 학교 이런 데 다니는 데는 국가가 정한 기본 월급 플러스 성과급이 나오면서 그거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떻게 삽니까? 맞벌이를 해야 되죠. 부인이나 누구 자식이나 이런 분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는 형태로 이제 바뀐 거죠. 이런 변화들을 과거에는 통제하고 처벌하고 하려고만 했는데 이제 국가가 이런 거 추세를 자연스럽게 이제 수용해서 변화를 현재 가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개인의 생각, 사고방식, 그 다음에 사는 모습, 그 다음에 가족 관계,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조직의 문화가 점점 변하고 있다. 과거에 북한은 자기 개인보다는 자기가 속한 가족, 집단을 우선시해야 되고 그 가족 집단보다는 국가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시대에 맞게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 중에서 세대교체를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에 북한이 담고 있는 내용과 고민을 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왜 세대교체를 빨리를 했느냐?
체제적으로 지도자가 젊어진 것도 있지만 북한은 과거에 1990년대부터 2000년 중반까지 잃어버린 10년, 길게 잡아서 15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IMF 세대를 겪은 이 세대들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거보다 사람이 굶어 죽는 단계까지의 경제난을 그 시기에 겪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렇게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못 움직이지 않는데 90년대 북한은 먹기 힘들어서 대학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내가 만나봤을 때 너무 많이 실력이 뒤쳐져 있어요. 안 배웠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그 시대. 그게 제가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이 북에서. 이 세대들이, 그걸 뭐랄까요. 세태에 적응을 잘 하고, 그걸 견뎌내는 그런 힘은 있는데, 세계적인,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실력이 안 돼. 그렇지만 지금 북을 움직이는 세대로 지금 부상이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이 가르쳐야 돼요. 교양을 해야 돼. 그러려면 옛날의 기준 갖고는 안 되고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야 돼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사회문화적인 것도. 근데 지금 북이 그런 법규나 기준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여러분을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내가 내 둘째 애를 보더라도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북의 내 또래 또는 나보다 10년 후에 내가 50대 후반인데 얘 있는 사람들이 북의 10대, 20대를 볼 때는 이거는 거의 나라가 망하는 징조예요. 나라의 망. 그러니까 계속 북한의 지금 지도층이 젊어졌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압력을 넣어요. 응? 예를 들면 장관, 차관 하는 자기 제자 또는 자기 후배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야, 요즘 애들 안 되겠더라. 응? 그래서 북에서 이 겨울에, 한겨울에 행군에서 백두산 올라가는 그런 행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 백두산 대행이라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이 고생을 좀 해봐야 된다. 네? 그 자기 할아버지 세대에 그 겨울에 백두산에서 총 들고 일본군과 싸웠던 그런 정신, 그런 고생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 북에서 백두산 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의 기본 틀을 좀 바꾸자. 딱 봤을 때 나이 든 이 어르신들의 기본 생각이 뭐냐면, 우리 좀 방공문화를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은 걸 얘기를 하면, 저거 빨갱이네? 저거 아니네? 뭐 등등. 이거 이분법이잖아요. 북이 그래요. 저거 사회주의네? 저거 자본주의네? 이건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코카콜라. 자, 북에서 코카콜라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 북한의 호텔이나 북한의 조금 뭐 이렇게 큰 상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콜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있게 고개를 흔드시네요. 네? 나는 맨날 가서 마셨는데. 외국인만 마시나?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북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 자식 세대, 후대들한테 들쭉 단물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로 치면 전통 음료를 먹여야 된다. 이랬어요. 콜라는 이건 미제국주의에, 미제국주의가 이 사회주의 젊은 세대들을 조금 뭐랄까, 흐물흐물하게, 북한 표현으로 표현하면 정신을 흐물하게 하고 거기에 중독이 돼서 콜라를 해서 그걸 만드는 미국을 동경하게 만들어서 아래로부터 붕괴한다.
미제국주의의 손병이다. 코카콜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라고 이런 구분이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거 바꾼 거예요. 그게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에 보라라고 하는 구호예요. 자, 앞에는 전통적인 거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일단은 우리 걸 좀 잘하고 그런데 눈을 어떤 세계를 봐야 세계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카콜라가 어떻게 됐냐? 코카콜라는 미제국주의 천병 음료가 아니라 전 세계 인민들이 애호하는 기호품인 거예요. 기호 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있어요. 코카콜라가 펩시콜라보다 5원 비싸요. 북한 돈으로. 거기서 코카콜라를 더 많이 마시나 봐요. 두 번째 고민은 뭐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윗세대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실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다음 세대가. 걱정을 많이 해요. 또 김정은을 비롯한 지금 지도층의 입장에서는 자기 윗세대들을 제끼고 세대교체를 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앉혔는데 보고서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 거야. 그 앉힌 국장이. 그럼 어떻게 돼? 그 나이 든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거봐라. 너네가 그렇게 빨리 세대교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세대교체를 하면 젊은 세대들이 실질적인 실권을 가져야 돼요. 요즘 얘기를 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실질적인 게 되잖아요. 그런데 북의 실질적인 돈주들은 그 전 세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에서 뭐 어떻게 해요? 세돈, 관료주의, 부정부패 축해야 된다. 북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을 리가 없다. 그런 어떤 기득권 세력과의 어떤 이 교체 문제가 북한의 고민이 등장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다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결국 왜 북한의 세대교체를 얘기를 하냐면, 이 세대교체가 약간 인지적인 것과 자기적인 것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의 사고방식부터 시작을 해서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쭉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 모르지만 북한이 요즘 남쪽을 비난하는 또는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어 사용이 내가 보기에는 북한의 젊은 세대 감각이에요. 얘네들 감각이. 그냥 직설적으로 막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점잖게 하고 그랬어요. 아주 기분이 나빠야 뭐 승냥이에 비유하고 동물에 비유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얘네는 걸핏하면 막 이상한 단어를 써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북쪽의 30대가 쓰는 글이에요. 이것처럼 하나의 세대 교체는 결국 그 사회, 그 집단의 어떤 시각과 생활의 문화를 변화를 이끌어가고 또 그것에 의해서 더 촉진되기도 하고 그 시간적으로 단계별로 된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북한의 당첩적인 문화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의 가장 큰 특징, 내가 하나를 얘기했어요. 실력 없다. 두 번째 얘기한 버릇 없다. 정말 예의범절이 많이 문란해졌어요. 처음에 평양 갔을 때 그래도 이념은 달라도 그래도 예의범절이 가득하구나라고 하는 인상이었는데 요즘 북의 30대들을 만나보면 안 그래요. 버릇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북한의 지금 10대, 20대, 30대 초반들은 북한에서 처음으로 어려서부터 디지털 문화를 접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세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 소학교, 우리로 치면 국민학교, 초등학교부터 어쨌든 이 컴퓨터에 어쨌든 적응을 하고 또는 이 휴대폰에 적응을 한 세대예요. 또 그 세대가 개인 PC가
평양을 시작으로 해서 지방으로 보급되던 시기예요. 그 전에는 대부분 학교, 직장에 있는 컴퓨터실에서 집단적으로만 컴퓨터를 사용하고 거기서 채팅도 거기서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는 개인 노트북, 개인 태블릿 PC가 광범위 보급이 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참고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개성공단에서 북쪽 사람을 만났어요. 무슨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근데 북쪽 사람이 남쪽 사람들이 약을 잘 올려요. 그래서 나도 약을 올리기 위해서 당신 김일성, 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김일성 종합대학이거든요.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다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너 혹시 뒷문 입학한 거 아니냐? 북에서는 이 뒷문 입학했다는 게 굉장한 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너 아버지 백으로 너 들어갔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욱해가지고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지금도 교과를 다 외운다고 하면서 교과를 부르겠다고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어나 보면 또 생각이 잘 안 나. 어? 졸업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대학교 교과가 바로 나오겠어? 안 나온다고. 가사만 어떻게 용남산 이게 떠오르지, 이게 안 된다고. 거 봐. 뒷문으로 입학했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려. 내 아들도 김일성 종합대학이니까 지금 다니니까 얘는 교과를 다 알 거야. 내가 가사만 다 저기 하면 다 부를 수 있어.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주고 전화를 합니다, 집에. 근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계속 통화 중. 자, 왜 통화 중이었을까요? 30분이 지나도 통화 중이에요. 왜? 모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뎀을. 아들이 게임하느라고. 채팅하느라고. 하면 내가 우리 시절에도 옛날 하이텔 초기화 시절에 모뎀으로 채팅하고 그러면 전화가 안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평양 우체국, 최신국에 총수에 전화를 해서 나 몇 번 전화인데 우리 집 몇 번 전화인데 그 전화 지금 끊어. 해서 전화 끊고 그때서야 다시 통화를 해서 가사 받아서 그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2000년대 초반 얘기예요. 이 시절 이후에 북쪽의 디지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북한의 인구가 대충 2,500만인데 600만 대 이상의 휴대폰 보급이 지금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대씩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 비하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북쪽이 이 전화기, 그 전화기도 이 버튼식 전자식이 아니라 이 다이얼식 전화기에 최대 보급된 숫자가 200만 대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600만 대를 넘어섰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속도와 이거에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면 평양에 제일 꼭 가야 될 명소가 어디예요? 옥류관이죠. 옥류관 냉면을 한번 먹어보라고 하잖아요. 예약을 했어요. 근데 어디 막 참관하다가 일정이 늦어졌어. 그럼 예약을 바꿔야 돼. 옛날엔 어떤지 아세요? 내 안내하는 사람이 차를 몰고 가서 옥류관에 가서 예약을 바꾸고 다시 와야 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돼. 이거 엄청난 거죠. 한국에 장사하는 사람하고 평양에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물건 받았어. 돈 내가 그거 누구한테 싸줬어. 거기서 받아. 하는 식으로 거래가 가능해요. 우리는 은행 계좌이체를 하지만 거기서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잘 찾기가 어려우니까 또는 자본이 노출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죠. 아침에 등교하면서 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봐요. 북쪽의 학생들이. 그래서 북한의 신문 부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이번 달부터 다음 달부터 이제 PC 버전이 아닌 모바일 버전 신문 기사 서비스가 돼요. 북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로 대체로 이제 읽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거를 지하철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읽는 세대와
그것을 우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이전 세대, 이 세대 간의 간격이 굉장히 우리는 원격 진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북은 지금 그거를 다양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대학 강의 기업이나 협동농장 컴퓨터실에 가면은 대학에 접속해서 거기 온라인 강좌를 다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소학교, 중학교 때부터 적응한 새로운 세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ICT에 적응한 세대고, 세계적인 추세에 민감하고, 실용적이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과거보다 확실히 개인주의다. 그리고 어쨌든 이 세대는 자본주의 국가와 교류하며 살아야 되는 세대다. 그걸 본인들이 알아요.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은 어쨌든 소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종주국이 있고, 동구 사회주의권, 소련 사회주의권과 교류를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자본주의권과 교류 안 해도. 그러나 89년, 90년도에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후에는 이제는 자본주의와 교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에서 제1 외국어가 영어예요. 여기 왜 영어 얘기를 하려면 내가 영어를 잘 못해요. 내가 국사학과 출신이거든요. 하루는 북의 국립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 인민대학당을 갔어요. 거기 가면 6개월 코스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어민 강좌가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그럼 누가 원어민을 거기로 오느냐? 영연방 국가 있죠? 영연방 국가. 영국, 뉴질랜드, 이런데, 캐나다. 내가 갔을 때는 캐나다 여성이 6개월 그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거기 와서 북한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방에 밀려 들어갔다가 완전히 침필을 당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열기가 굉장하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모순적으로 생각하면 입만 열면 미제국주의, 미국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축제를 하자. 과외도 해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해외 나갔다가 들어온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나갔다가 따라서 나가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 말이 되는 중국어나 영어가 된 인물을 또 데려다가 과외를 시켜요. 그 정도로 이 자본주의 국가와 교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아는 거죠. 이게 북한의 이제 교과서 없는 학교, 시범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북 형태로 다 이 컴퓨터에 교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국어 시간이다. 자 국어책 필기책 하면은 그 PDF 눌러가지고 이북 눌러가지고 일정 나와서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북은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북도 전량 종이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게 교육 효율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해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북은 이렇게 갈 겁니다, 앞으로. 저게 2003년도에 우리로 치면 중앙도서관에서 컴퓨터실에서 채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저 친구가 뭐라고 치냐면 지금 남조선에서 손님이 온 모양입니다. 우리의 대화 내용을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나갑시다. 하고 이제 총 나갔어요. 저게 2003년도 시점이에요. 첫째는 개인 PC가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북에. 그 옆에는 우리 네이버 길찾기예요. 나의 길동무. 북의 스마트폰에서 깔려있는 웹입니다. 어플이에요. 이거는 이제 화상으로 회의하고. 이제는 김정은이 나오는 회의도 비대면으로 저렇게 화상회의를 하는 시스템이 북이 되고 있죠. 우리 죽은 것 같은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판매소들, 각, 거리에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거리에 되어 있고, 우리보다, 한 1.5, 2 주기가 늦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뭐죠? 삼성 스마트폰 S20, 최신폰이 20인가요? 그게 나왔다 하면 그 전전 버전 정도가 평양에서 지금 스마트폰이 나와서 나오고 있다. 근데 그 간격이 저기도 굉장히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작권 때문에 이걸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저작권을 다 사가지고 도서관에 입력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각 반대 도서관들에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은 저걸 살 필요가 없잖아요. 국가단위에서. 국가단위에서 나온 모든 석박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 분야, 과학기술 전담. 중앙도서관도 저렇게 되어 있고, 과학기술을 새로 만들어서 저렇게 해서 전국의 각 기업들 컴퓨터실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북쪽의 교수님들이나 과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나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일단 컴퓨터 켜. 그러니까 회의를 하거나 업무를 본 다음에 저녁 먹고 호텔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노트북을 일단 켜. 그리고 그리고 구글 검색으로 띵띵띵.pdf 딱 누르면 쫙 PDF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뜰 거 아닙니까? 그걸 밤새 다운받아요.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검열 요원이 볼 수 있는 거 없는 거 딱 검열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검열해서 여기다 올리는 거죠. 그러면 쫙 전국에서 이걸 검색하면 그걸 볼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걸 봐서는 안 되는데 내가 북에 고등학교에 갔을 때 슬쩍 이 컴퓨터 거기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메인 서버에. 그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를 내가 데려간 친구 보고 야, 저 친구 좀 저를 데려가서 얘기 좀 해라 하고 그걸 열어봤어요. 뭐가 있나? 그랬더니 세계 수학 경시대회 연도별 문제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홈에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북의 보급 체제가 돼서 한꺼번에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많은 인구를 과학기술적인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컴퓨터 실력을. 김일성 종합대학 00년도에 수석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00년도에 수석 졸업한 학생이 대학 다니는 동안에 컴퓨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거를 빨리 그 격차를, 정보와 격차를 해소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렇게 공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를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북의 지하철에서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신문을 봅니다. 이건 과기술 전당 안에서 애니메이션 보는. 그러니까 이제는 놀고 휴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컴퓨터 관련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따라와서 애니메이션 보는 거예요. 만화책을. 지하철 내에서 이제는 책을 들고 가는 모습이 아직 북에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는 거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속에서 북쪽의 새로운 세대들, 여기서 새로운 세대들은 20대부터 40대 조금 올라가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결국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평화 경제 건설을 그러기 위해서 경제 건설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2018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을 처음 하고 2019년도에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그 먼 중국을 통과해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기차를 타고 갔던 거죠. 근데 결렬이 됐죠.
그래서 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미국은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쳤다. 이래요. 왜? 북의 새로운 세대들이 북의 군부와 나이 든 세대들을 설득을 해서 이번에 해봅시다 라고 결단을 하고 나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갔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의 평화담론, 남북이 서로 간에 서로 위협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1970년대 초반까지는 확실히 남쪽이 열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보여주는 일화가 1970년 그 전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중앙정보부장,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등등 주요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화를 하나 봅니다. 영화를. 그게 제목이 꽃피는 평양이에요. 북에서 만든 선전 영화입니다. 그거를 다 불을 딱 끄고 그거를 쫙 우리나라의 안보, 외교, 통일 관계 장관들이 다 봤어요. 끝나고 나서 고요한 정막만 흘렀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평양이냐 확실히 이게 우리가 아는 평양이냐 확실히 거기 충격을 받죠. 그래서 중앙정보에다가 남북의 정말 경제력이 누가 더 앞서 있는 건지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 연구해서 10권짜리로 자료집을 내게 한 계기가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해서 새마을운동 하고 자랐어요. 그리고 15년 후에 1985년에 북한 대표단이 서울에 왔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남산타워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 전에는 남산타워 무슨 회담도 많지도 않았지만 남산타워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보여줬습니다. 북쪽에 정말 남쪽을 담당하는 최고 실무 책임자, 우리로 치면 통일부 장관이 그 위에 남산타워에 딱 올라가서 딱 보면서 큰 충격을 받죠. 그 밑에 따라온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야, 남조선이 참 고생 많았다. 전국에 있는 차들을 다 서울에 집결시키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겠느냐. 응? 그 현빈하고 그 나온 공주에 나오는 그 대사가 거기 얘기예요. 네? 실무자들은 그랬지만 남쪽을 어느 정도 아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적어도 서울이 평양보다 발전하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북쪽 사람들도 이제 우리도 빨리 개방을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주의가 붕괴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북이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먹고 먹기는 통일하지 말자. 평화 공존의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누가 하는 소리예요? 약자가 하는 소리잖아요. 약자. 자기가 강자면 아니 우리가 힘이 있으면 먹을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 스스로가 먹고 먹히는 통일 이거 안 된다. 스스로가 약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남북 간에 합의한 것 중에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굉장히 긴 문서예요. 앞에 전문부터 시작해서 화해 협력을 어떻게 하고 군사적인 어떻게 교류를 어떻게 하고 이게 5개 항이라 굉장히 길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 거에 대해서 거의 북에서 도장을 찍어줬어요. 왜?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인 위치에 있었고 북이 소극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북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은 요즘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얘기하지 않아요. 북에서 얘기하는 것은 7.4 남북 공동성명, 6.15 공동성명, 판문점성 이걸 얘기를 하지 남북 기본합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사회주권이 막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이런 속에서 남쪽에 밀고 올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기본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당시. 그 역전 관계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이
6차례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발사 능력을 갖고 이제는 소형 단거리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과 북이 어느 정도 균형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방공 훈련이에요. 여러분 민방공 훈련 해봤어요? 안 해봤죠? 사이렌 울리면 뭐 지하실로 대피한다든가 이런 거 이미 많이 사라졌잖아요. 이거 울린다고 해서 학교에서 갑자기 등어간제 하고 막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제 느끼에는 70년대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70년대까지는 사이렌 울리면 각 학교별로 다 저 검은 천 내려가지고 등어간제를 했어요. 북은 저걸 언제까지 한 줄 아세요? 2009년도까지 했습니다. 2009년도까지. 그리고 2009년도가 언제냐? 두 번째 핵실험할 때예요. 두 번째 핵실험하고 북이 이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맞을 일은 없다 라고 하면서 민방공 훈련 이게 약화됩니다. 내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저렇게 기업이나 어디 기관에 이렇게 가면 저게 다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이렌이 울리면 지하 대피소에 다 이동하고 그랬어요. 이제 이런 시대가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어떤 평화에 대한 또는 평화 경제에 대한 그런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젊은 세대에서부터 올라와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머리 박힌 이 나이 든 세대들은 미국이 변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었지만 지금 세대들은 어쨌든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해서 경제 건설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필연적인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앞서 이야기한 북한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젊은 3세대, 4세대들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인 상징과 같은 어떤 그러니까 그 1세대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문화로서의 어떤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세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화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두 문장으로 북한이 요역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적 환경이다. 왜 평화적 환경이 중요한가? 정세가 안정이 되고 안전이 보장돼야 경제 건설에 모든 힘을 쌓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뭐 당연한 말입니다, 사실은.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사적으로 보면 냉전이 해체가 됐는데 냉전이 해체가 되지 않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한반도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냉전 시대에 1940년대에 미소 냉전 시기에 분단이 된 후에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지금 잠시 멈추고 있어요. 정전협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휴전협정이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평화협정으로 전쟁이 끝낸 게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90년도에 세계적인 냉전이 해체가 되면서 우리는 과거의 적대국이었던 소련, 해체된 러시아와 또 중국과 베트남과 다 수교를 했잖아요.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살자. 냉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일본하고 아직 수교를 못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수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반도에서는 진정한 세계사적인 냉전이 끝나는 거예요. 지난 75년간 지속돼 왔던. 그게 북에서 얘기하는 어쨌든 평화적 환경의 기본 틀입니다. 자, 전 세계가 냉전이 끝나면서 남쪽은 과거 적대적인 나라와 다 관계 정상화를 했는데 북쪽은 그게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가 막고 있냐? 미국이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외부 사람들이 우리가 폐쇄적이고 문을 걸어 닫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에서 문을 잠근 적이 없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문을 잠근 것은 바로 밖에 있는 나라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어요. 그거 냉전이 되는 남쪽은 자유롭게 오고 하는데 자신들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야, 너네가 잘못했잖아. 너네가 핵도 개발하고 세계적인 그런 어떤 기준을 안 지키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북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국이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려고 한다. 근데 지금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다. 북한이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아니, 미국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논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평화경제라고 하는 것은, 평화경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거, 평화적 환경이 중요하다. 근데 이 평화적 환경은 결국 외부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힘에 의한 평화가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문이 열려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경제 건설이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을 움직이는 건 노동당이 움직이잖아요. 헌법보다 노동당의 규정인데는 당주가 더 앞서 있다고 하잖아요. 그 노동당의 전략적인 노선으로 경제 건설 총력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의 노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자신들이 국가적인 목표를 사회주의 강성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내세워놓고 이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같이 하다가 이제는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사회적인 전반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사고의 기준이 뭐냐? 세계적인 추세. 아까 했죠? 눈은 세계를 보라라고 하는 이 구호의 기준에서 개방, 자율성 확대 부분을 하고 내부 경제 시스템을 자본주의적 요소를 흡수를 해서 혼합경제란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본주의에 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효율적인 부분을 수용을 하는 형태로, 그리고 사회주의 운명국가, 꼭 사회주의라는 말을 넣고 있어요. 생활문화,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젊은 세대의 생활문화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안봉 악단이라고 하는 악단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빠른 템포의 노래를 보급을 시키죠. 왜?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미자 가수 아시죠? 윤도현은 알 거고, 윤도현 밴드는. 두 가수의 공통점이 평양 무대에 섰다는 거예요. 그 두 공연을 같이 본 친구가 북쪽에 지금은 이제 이 양반이 벌써 승진을 해서 차관급 인사가 됐는데, 나이는 나보다 그러니까 지금 한 50 조금 넘었어요. 그걸 봤을 때는 15년 전이니까 30대 중반인 나이대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미자 공연 어땠어? 그랬더니 가사가 또박또박 잘 들려서 좋았다.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라는 거예요, 노래가. 윤도현은 어땠어? 그게 무슨 노래야? 소음이지. 가사가 들려야지 노래인데 이게 가사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좋았어? 윤도현 밴드가 훨씬 낫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미자 노래는 잘해서 가사는 들리는데 고리타분하다는 거지. 쭉 늘어지고. 윤도현 밴드 하는 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각적으로 몸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북쪽의 그 다음 노래가 빠른 템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1월 1일 날 새해맞이 공연 때 칼군무라는 걸 얘네들이 하죠. 우리 그룹이 하는 칼군무라고 하는 걸 얘네들이 체조 스타일로 나와서 해요. 그리고 2021년도 새해맞이 1월 1일 새해맞이 공연 때 랩을 합니다. 우리 정확한 랩은 아니지만 어쨌든 랩 스타일로 나와서 해요.
얘네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아까 세계적인 교류도 하고 유학도 가고 막 하려면 가서 다 그걸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주사를 놔줘야 되는 거죠. 응?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되듯이 미리 건강한 자본주의 팝송 건강한 걸러서 그래야 해외 나가서 유학을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거예요. 실리사회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만큼 더 성과급을 많이 주자는 거죠. 제한 없이. 옛날엔 제한이 굉장히 심했는데 제한 없이 주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성과급을 줄 때 2배를 넘지 못했어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이 2배를 넘으면 안 돼요. 이거를 2000년에 들어와서 5배로 확대했어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상한선을 없앴어요. 아니 저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대박을 냈으면 더 직원들한테 더 분배를 많이 해주는 게 맞다. 왜 평균적인 분배는 이제 평균주의 분배라는 건 없다.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수익이 나지 않는 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무슨 옛날에는 다 수익이 안 나더라도 다 국가가 이런 나눠주고 막 했잖아요. 이제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노동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지금. 지금은 그런 평균주의보다는 북한에 필요한 거는 생산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기본, 지금 김정은 시대 북한의 가장 기본 2개의 키워드가 세계적인 추세와 실리 추구. 이 2가지예요, 사실은. 약간 변동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에 따라서 핵심은 저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변한 태도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제일 밑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밑에 있는 말. 뭐죠? 옛날에는 기업에 있는 내가 지배인이에요. 우리로 치면 CEO야. 목표를 달성 못했어. 연말에 가서 북한용으로 총화. 우리로 치면 결산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미제국주의가 우리를 봉쇄해가지고 자재가 안 들어와서 기업을 잘 못했다. 이러면 대충 넘어갔어요. 그게 저 문장 속에 보면은 저 밖에서 밀려오는 적이에요. 이게. 그거 핑계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썩은 거예요. 아내가. 이게. 미국 핑계를 대면서 다 뒷돈으로 챙길 거 챙기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관료와 기주화. 우리를 치면 어쨌든 내부적인 개혁, 부패 청산, 기득권 이런 거, 적폐 청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미국은 저 멀리 있는데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스스로가 망한다. 이거 굉장한 이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방했다는 게 대단히 큰 변화의 요즘이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자기가 못한 것을 계속 남탓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내 탓이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김일성 종합대학이 북의 제일 좋은 대학인데 그 대학 정문 바로 길 건너에 제일 큰 대리석에 저기 써 있습니다. 저기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북한 사회를 움직여갈 사람들이 저 한 구절을 명심하고 대학을 졸업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기에 중심이 어디 있어요? 물론 다 중심이 있지만 앞은 계속 강조되어 왔던 거고 중심은 결국 뒤에 있는 거죠. 눈은 세계를 봐야 된다. 눈. 요즘 우리 같은 이 말로 치면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이런 주장하라 이런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 구호를 보고 저 구호가 저기 붙은 게 2009년도예요. 2009년도. 그럼 지금으로부터 12년이죠. 2009년도는 뭐냐면요.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이 돼서 결정이 돼서 노동당 문서에 김정은이 후계자다라고 한 해가 2009년도예요. 그 해에 저 구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12년이 흘렀잖아요.
강산이 한 번 변한 거예요. 10년에 한 번 강산이 변했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북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면 우리로 치면 고시에 합격한 겁니다. 북에는 고시가 없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면 4급 임용이에요. 그럼 우리 중견 그 공무원이 된 이미 세대들이 10년 정도가 지나서 10년 동안 저 구호를 가지고 이미 북한 사회에 정착이 돼가고 있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이거. 앞으로 10년만 더 변화하면 이게 힘의 역전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북에 지금 3세대의 나이 든 세대들이 하고 있지만 4세대들이 올라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외적인 전환으로 2018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TV에서 봤던 장면들이. 이건 다 지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질문 주제도 있는 얘기였지만, 그럼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북한은 베트남에 가서 농업 분야를 주로 보고 흡수하고 있고, 중국에 가서는 큰 틀, 그리고 부작용, 이런 걸 보고 있고, 스웨덴에 가서는 분배 방식을 주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어떤 모델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2018년도에 그렇게 젊은 세대가 한번 딱 결단을 해서 우리 세대를 설득을 해서 딱 나와서 한 게 4.27 판문점 선언, 5월달 또 2차 정상회담, 그 다음에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9일날 3차 남북 정상회담 늘 하면서 2018년도 정세로 보면 서울과 평양에 금방 연락사무소 생기고 무역대표도 생기고 평양과 워싱턴, 뉴욕에 새로운 연락사무소가 생기는 그런 정도. 평양에 성조기가 건물에 달리고 하는 그런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전망을 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2019년 2월달 하노이에 원래 합의를 뒤집고 초안을 뒤집고 노딜을 선언하고 트럼프가 나가잖아요. 아마도 그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정상회담에서 사전에 실무적으로 합의해 놓은 걸 뒤집고 나가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 회담 전에부터 그런 위험 징후가 나왔는데 우리가 판단하지 못했던 것은 이 판단 실수였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까지 왼쪽까지는 우리가 2018년도부터 19년 초까지 했던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 결국은 남북연합 통일의 2단계, 평화협정, 신한반도체 만드는, 냉전을 완전히 해소하고 새로운 한반도, 동북아의 신한반도체를 만드는 이런 구상까지를 갔죠.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걸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임기 내에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항구적인 평화 정착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담보로서의 평화 정착까지를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빨리 갔으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먼 얘기가 돼버렸죠. 왜? 평화조약으로 가는 1단계 중간 발걸음이 종전선언인데 종전선언도 지금 아직 발길을 못 뗐어요. 2019년도에 2월 달에 하노이회담 결되고 나서 2019년도에 판문점에서 또 만났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쪽 넘어갔다가 오잖아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있어요. 종전선언 얘기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한 한미 합동 군사연습은 중단하겠다라는 뉘앙스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 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그래서 이 뒷부분이 지금 가야 되는데 하나도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은 도대체가 남쪽은 뭐 하고 있느냐.
개성공단 뭐 뭐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금강산관광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라도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좀 해명 좀 해라. 응? 이게 무게의 입장이에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하겠느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 바뀔 때마다 그 앞에 합의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이게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회담하고 돌아오셨잖아요. 그때 두 개가 들어갔죠, 거기. 판문점, 사실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공동선언에 기초해서 그것을 계승하는 선에서 앞으로 단계적 유연하게 대화 협상으로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정부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지만 이제는 앞선 행정부, 대통령이 사인한 문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북쪽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판문점 선언 내용이고, 이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 합의문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합의문이었어요. 정말요. 왜? 이랑이 비핵화가 아니에요. 이랑이 비핵화를 먼저 들은 게 아니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거예요. 일단 관계 정상화.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거예요. 자, 말이라는 게 순서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가겠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자, 새로운 관계를 빨리 하자, 북미 간에. 북미 관계 정상화하고. 그럼 그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전쟁을 끝내자. 지금 남북미 사이에는 아직도 휴전 상태다.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평화협정 맺으면 주한미군 바로 나가야 된다. 복잡한 얘기 하니까 그러면 평화협정으로 갈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약혼? 결혼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약혼의 약속으로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항도 뭐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평화적인 체제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는 어디가 있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북에서는 대단한 성과예요. 이 자체로만 보면은. 왜? 관계 정상화하고 평화적인 체제를 한 다음에 완전한 비핵화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장을 찍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대통령이. 즉, 저렇게 된 것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지, 북한이 새로운 세대들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정부의 어떤 조종자,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역할, 이게 다 그때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어떤 모멘트로 딱 맞아가지고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2019년도 안 되니까 북한은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한테 욕을 하죠. 평화냐, 긴장이냐, 선택을 해라. 연말까지. 그래서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걸 결정을 잘 못하고. 그럼 북한도 이제 자신들의 새로운 길을 뭔가 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탁 터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응? 예를 들면, 주먹질을 하더라도 내가 주먹질을 하면 저 친구가 양보할 거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게 나와야 칠 거 아닙니까? 타격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건지 북한 내부에 할 생각이 있어도 안 하는 건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북도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입장을 내느냐. 자, 이제 북미 간의 관계는 하노이에다 결렬되는 거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결렬됩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젊은 이 사람들은 그때 무슨 생각이 나면, 자, 트럼프 대통령을 잡아서 일괄 타결, 딱 패키지 딜을 해서 딱 잡아서 딜을 하고 한 번에 싹 급속하게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지고 나니까 역시 쉽지 않다.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남쪽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동시에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갔는데 남쪽이 얘기한 거 된다고 했는데 안 됐다. 남쪽이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단절해라. 일단 미국 문제 먼저 풀고 남쪽은 그 다음이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5차 경제개발 계획을 노동당 대회에서 합니다. 이 얘기를 써놓은 얘기는 북한이 이제 아까 그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남 탓도 하지만 자기 탓도 이제 주체적인 요인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자기가 잘못을 저렇게 솔직하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걸 고쳐야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여기 있는 건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인 북한의 지금 노선은 이런 거예요. 자기 내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정부패, 뭐 기득권세력 적폐, 뭐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없애내 나가고 새로운 기준을 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규범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지금 북이 하면서 이거를 북에서 내부 정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대응하고 선의로 나오면 선의로 대응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이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그 다음에는 북한이 이제 ICBM 장거리 로켓들을 쏜다, 너 더 큰 확대 도발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의 말하는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강대강 한미 합동 연습을 축소해서 요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딱 쏘고 딱 한 거예요. 너네가 험만큼만 우리 대응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단계적 유연하게 접근하고 너네가 중시하는 판문점 선언 6.12 북미공동선언 다 그걸 기초해서 하겠다 라고 했잖아요. 나 같으면 북은 나온다고 봅니다.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6.12 북미공동선언은 북의 역사상 정말 북의 약자의 입장에서 정말 잘 만든 합의문이라고. 아니 그거를 기초해서 북미관계 검토하겠다는데 그럼 그거에 기초해서 한미합동군사연은 어떻게 할 거요? 종전선언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 아니에요? 북이 지금 특별히 남쪽에 여기 한반도 성상에 무슨 북이 무서워하는 전폭기 스텔스 이런 게 오거나 무슨 항공모함이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선대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은 군사적인 행동. 대화적인 목소리 나오면 그거 맞게끔 대화하고 얼토당치 않으면 무시하고. 남쪽은 뭐예요? 남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남쪽에 대해서는 남쪽이 허는 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남쪽이 허는 만큼. 예를 들면 개성공단을 만약에 재개를 한다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우리 조치는 북의 조치는 뭐냐. 예를 들면 남쪽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1순위로 해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합시다. 인도적인 사업으로. 만약에 남쪽이 그러면
그러면 북측이 원하는 것 중에는 뭘 해줄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북이 만약에 이산가족 상황을 받는다면.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역시 지금 북에서 얘기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로 딱 표시가 됩니다. 한미 합동군사연습.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 마지노선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마지노선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좋다. 한미 합동군사연습 인정하겠다. 그런데 동해에서 하지 말고 저기 태평양 멀리 가서 해라. 하와이 바다 앞에 가서 하라. 그거는 뭐라고 안 하겠다. 그게 북한의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에서 얘기하는 적대 정책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한미합동군. 아까 제가 얘기했던 1991년도 남북 기본합의서, 그게 북이 약자의 입장에서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 해에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없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가 왜 깨지느냐? 그 다음에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다시 재개했어요. 그러면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깨지는 거예요. 북은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은 그래서 북이 장기적으로 평화 경제를 이제는 북이 장기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관계 정상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조급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 그 중에 제가 주로 요즘 강조하는 것은 철도 연결이에요. 손 놓지 말고 철도 연결을 하자 이거예요. 철도 연결. 제재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그리고 남북 철도 연결을 하고 그거로 물류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북한에 직접 현금 주는 거 아니니까 현금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포괄적 면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명서에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뭐냐? 4.27 판문점 그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미국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판문점 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철도 연결 사업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럼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 이거다. 이거 우리 포괄적 예외 인정해달라. 이 길을 가겠다. 일시적으로 핵 문제가 어느 정도 제재가 풀릴 때까지는 여기 가는 통행료, 톨게이트비 두 개 그냥 빚으로 남겨놓겠다. 자, 이 부분을 미국이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게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겁니다. 또 이렇게 도로를 연결하더라도 지금 1단계 계획에는 북한 지역으로 나가는 인터체인지가 없어요. IC가 없어요. 이게 그냥 고속도로 딱 들어서면 저기 만두강 건너서 단두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톨비지 왔는 데가 있겠죠. 철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중국은 단둥에서 평양까지는 중국 표준으로 중국이 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도로. 고속철로, 중국 고속철로. 우리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나을 게 아니라 집요하게 북미 간에도 계속 그 협의를 하고 남북 관계에도 협의를 하고 우리의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자, 철도 연결 이거 하나만은 하자. 서로 간에 막 말로 비판하고 서로 막 친경전하고 하더라도 철도 연결만은 연결을 하고 또 남북이 긴장이 되고 뭐 하더라도 이 길만은 끊지 말고 왔다 갔다 하자. 그러다 보면 서로 신뢰가
성공이 되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문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쉬워지는 거죠. 왜? 이 길이 개성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철도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두 개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동해선 철도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금강산을 통과해서 가거든요. 이런 구조를 잘 짜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실내구축이라고, 남과 북의 실내구축, 북미 간의 실내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술 한잔 하면서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이해가 되는 거죠. 쟤들이 왜 저렇구나. 왜 저렇게 판단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만남이 중요하다. 싸우더라도 만남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그 속에서 서로 간의 다름을 알린다는 거죠. 75년 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같은 형제도 75년 떨어져서 살면 남남이에요. 그러면 그 75년 간격을 떠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만남이 필요한 거고. 세 번째로는 이건 이제 제가 주로 강조합니다. 북한이 세대교체를 통해서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옛날 과거의 북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평양의 젊은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그렇지만 북쪽에 조금 돈 번 사람 축에 들어가는 아들은 연말 송년회를 호텔 밑에를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송년회를 해요. 노는 거 조금 촌태라서 그렇지 비슷해 우리하고. 그런 식으로 노는 거 보면 그게 결국은 이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은 어떻게 돼요? 그런 변화를 제재하고 막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더 가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쳐야 된다. 북쪽이 좀 더 문을 열고 좀 더 경제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렇게 가도록 자꾸 해야지, 그것을 봉쇄를 해서 체제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니야. 왜? 지금까지 북한이 붕괴한다는 소리를 나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붕괴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북이 붕괴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수용하는 북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어요. 최소한 그럭저럭, 아니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진 형태로 북이 변화할 것이다, 또는 지탱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어디까지 세계적인 주제를 수용할 것인가, 이걸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남북이 이제는 동질성 회복을 거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동질성. 이질성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이질성 많이 생겼죠. 남쪽은 자본주의고 북쪽은 사회주의니까. 우리는 개인을 우선하고 북한은 집단, 조직을 우선하니까 많은 이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질성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동질성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북쪽에 여러분 똑같은 대학생들, 평양 외국어 대학생을 만나서 자, 우리의 동질성 어떻게 찾으면 되죠?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같이 영어 하면 돼요. 같이 베트남어 하면 돼요. 야, 너 영어 배우는데 어려움 좀 없냐? 야, 너 영어 발음이 왜 이렇게 후지냐? 너 영어 발음이 왜 미국 발음을 안 하고 영국식 발음을 하냐? 나 캐나다에서 배워서 그래. 그러면 별 이질감은 없어요. 자, 그럼 동질성 문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만나서 지금 제기 차야 되나요? 팽이 치는 게 동질성 가는 건가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세대는 통일되고 있어요. 거기에 깔려있는 게임 어플이나 뭐 여러 가지 자판 형식, 한글 자판 형식이
다르고 그런 것만 다른 것이지 디지털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세대는 앞으로 북한의 젊은 세대를 만났을 때 별 차이를 안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적어도 평양에 있는 여러분이 앞으로 대화를 해야 될 평양의 외국어 대학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할 때 그런 차이는 많이 안 느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디까지 갈 거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북한 내에서의 새로운 세대들이 그놈들이 어떻게 더 정립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 좀 해야 돼요. 북쪽의 대학생들에 대해서. 북쪽의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북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평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평양에 왜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는지. 에이, 저 평양만 저렇지. 근데 평양이 그렇게 세워지면 지방에게 만들어지거든요. 평양에 아까 중앙에 과학기술전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중앙도서관이 만들어지니까 그 똑같은 형태로 각 도에 전자도서관들이 만들어졌어요. 평양에 양로원이 만들어지니까 각 도별로 양로원이 만들어져요. 평양에 인민병원이 만들어지니까 각 도에 다시 인민병원 현대화들이 되는 작업들이에요. 평양의 교원대학, 평안교원대학을 현대화해라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각 지방의 각 교원대학들을 지금 다 새로 짓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 함경남도 교원대학 새로 이제 문을 열었어요. 건물 다 새로 지어가지고.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알려면 서울을 알아야 되고 서울의 문화가 되면 그게 이제 다시 부산을 거쳐서 전국 확산되는 이런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도 북한을 알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아야 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알려면 평양을 알아야 되고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전국 지방으로 점차 순차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뉴스를 접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개성공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남북이 같이 서로 기술을 지도하고 직접 지도하면서 거기서 제품을 생산해서 남쪽으로 갖고 오고 또는 해외 수출하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다시는 그 똑같은 형태는 오기 힘들지만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것이 곧 우리 한반도의 미래고 경제 발전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앞으로 중국하고 경쟁하는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철도를 연결을 해야 되고 그것은 결국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속에서의 철도 연결이고 철도 도로가 연결되는 속에서의 서로 이제는 윈윈하는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남북 간에 대북 퍼주기라고 하는 용어는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인프라 투자를 한다, 도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의 무슨 광산 자원을 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활용하거나 그것을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신뢰가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있었죠. 우리가 신발 밑에 그 고무 원료, 비누 원료를 주고 북에서 거기 담천이라는 마그네사이트로 유명한 곳에서 아연계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걸 유무상통이라죠. 서로 있는 거 없는 것을 바꾸는 형태로 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남는 그런 경영 또는 그런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북도 이제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끝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나오는 속에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제 또 튀어나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얼마나 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지 이런 부분을 가야 됩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게
국민대학교에서 15년간 북한 역사를 강의를 했는데, 금강산에 갔더니 저 면세점에서 한 여학생, 거기 직원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내 수업을 들은 학생이. 여기 취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파견으로 거기 그 면세점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업 말미에 항상 그랬거든요. 북쪽에 진출할 여력이 있는 데를 가라.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그리고 이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 가서 야 금강산 저기 지원자 했을 때 제일 먼저 흔들고 거기 갔던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좀 더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올 것이다. 질문 다 주세요. 빨리 끝내고 가게. 질문 중에 얼핏 보니까 지금 북한에 지금 20살 저기는 군대에 있겠죠? 예, 대부분 군대에 있습니다. 예. 군대에 있거나 청년 돌격대에 있거나. 청년 돌격대는 주로 건설 사업을 하는 그런 데. 근데 북한의 군사 복무기간이 10년인데 최근에 이제 줄이고 있죠. 계속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왜? 경제건설에 집중하려고 보면은 경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에서는 군대를 갔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획일적으로 10년을 다 복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추천을 받아 대학을 갑니다. 북한의 대학은 아주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3분의 1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는 거, 직동생. 3분의 1은 기업에 취직을 했다가 거기 추천을 받아서 온 사람들. 3분의 1은 군대에서 추천을 받아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입시가 달라요. 입시가. 당연하지 않겠어요? 군대 5년간 복무하고 한 친구하고 바로 고등학교 마치고 들어온 학생하고 똑같은 수능 시험을 본다면 경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끼리 경쟁하고 기업에서 온 사람은 기업에서 온 사람끼리 직동생끼리 교회에서 대학을 가는 겁니다. 북한의 대학은 딱 취직할 만큼의 사람들만 뽑아요. 정원으로.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북에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취직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급수도 대부분 정해져요. 대학의 급수에 따라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가면 4급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그 4급에 해당되는 곳에 배치가 되고, 평양 외국어 대학을 나오면 5급에 돼서 5급에 해당되는, 지방에 있는 외국어 대학을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급수에 해당되는 어떤 직장, 호텔이든 어디 기관이든 이런 데에 배치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 거죠. 고생은 많이 합니다, 진짜. 그것은 안 해, 믿어봐서 알 거니. 남쪽보다 북쪽이 더 춥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건설 사업에 동원이 되고 있고. 세대교체로 북한이 자본주의를 더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IC 기술에서, ICU에서 암호 분야, 보안, 확률, 통계로 하는 것들,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서 해야 되는 것들, 언어 부분에서 그 집중력, 이런 거는 북이 굉장히 우리보다 낫다고 봅니다. 내가 어떤 한 친구를 특정을 해서 너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외 사업을 하겠냐라고 한 몇 번에 걸쳐서 내가 구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나보다 영어를 더 잘했어요.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런 집중력은 대단해요. 어떤 게 요소가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세대끼리 만약에 남과 북이 대학생이 만났을 때 앞으로 위협이 되는 요소.
북한의 사이버 전력 잘 모르겠어요. 왜? 극비상황이니까. 뭐 어떤 것도 북에 해킹했다, 어떤 것도 해킹했다 막 하는데 저는 물증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평화통일 가능성 현실적으로 얼마면? 저는 굉장히 높은데 시기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몇 번의 기회는 있었으나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 느끼시지만 우리 남쪽 내부의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 남쪽에서 북을 보는 시각, 남북 경협을 보는 시각, 미국을 보는 시각, 중국을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내부를 추스르는 데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남북이 남북 연합을 하던 뭐 남북 연방을 하던 공존의 형태로 해서 통일을 논의하는 데까지는 우리 내부에 북한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우리 내부의 공감대를 마련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왜? 북은 일단 색이 동색이기 때문에 색깔만 바꾸면 되는데 우리는 알록달록이라 이걸 어떻게 맞춰서 바꾸느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통일 교육도 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남북의 평화 그냥 잘 사는 거 같이 어울려서 그런데 남북은 같은 민족이라 그냥 단순히 공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대화를 하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두 손이 있잖아요. 두 손을 맞잡으면 통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한 손도 마주잡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 손을 마주잡거나 살짝 떼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이 한 손은 놓지 말고 싸우자는 거죠. 나머지 손으로 싸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화해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요 마지막 손을 잡으면 이게 안정적인 공존, 평화, 또 통일이 이제 시작이 정말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보세에 위협이 있는 거, 교육, 북이 위협이 된다는 거, 평화공존 추구하고 있는 거, 통일이 되는 뭐 충돌이 되는 거 지금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북한의 인식에 저기 안 좋은 뭐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뭐 천안함 사건 뭐 이런 것들 여기서 평화를 얘기하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남북 간에 일어난 사건들은 다 선후 관계와 남북 관계가 얽혀 있는 속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태를 막고 앞으로 이런 불안한 사태가 더 안 일어나게 하려면 왜 그랬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 왜 그랬을까? 왜? 자, 북한이 정말 호전적이고 정말 체질적으로 도발을 하는 그런 데라면 매년 해야겠죠.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퀘스천 마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자, 이걸 북이 했다. 왜 했을까? 이 시점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좋다. 우리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북은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얘네들이 있을까? 거기에 하나만 더 한다면 통상적으로 그러한 사태할 때 북미 관계는 또 어땠지? 이게 이 남북 미 간의 3차 관계인지 삼국지 이 관계 속에서 남북 간의 지금까지 해방 이후 분단 이후에 큰 사건들은 터져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남과 북이 동등한 위치에서 남 경제를 할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이런 날이 올까요? 왜?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는 경제 성장률이든 경제 총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인당 GNP나 GDP를 우리가 내보면, 우리식으로 내보면 우리는 높이 되어 있고 북은 좀 낮게 측정되어 있어요. 왜? 북한의 서비스업 계통은 최근에 건설, 서비스업 쪽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그것의 퍼센치가 잘 반영이 안 돼서 좀 낮게 나와요. 그리고 이런 형태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북쪽보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느 시점에서 남북이 이게 동등이 됐다고 했지? 이거 참 애매한 문제죠. 내 질문은 이건데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셨네요. 대답을 해주세요.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그냥 대충은 다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세대는 개성, 금강산, 평양 다 갈 수 있는 세대입니다. 북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적금을 부으세요. 금강산 가는 적금, 평양을 가는 적금.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아니면 여기 부산에서 출발해서 독일에 가는, 베를린에 가는 기차 값을 적금을 부으세요. 그래야 첫 번째로 떠나는 열차에 몸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역사에 자기의 이름을 남길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여러분한테는 남북이 통일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한테는 온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북한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갖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은 싫어도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좋은 통일, 좋은 평화공존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고를 해야 되고 여러분 세대의 북한 대학생을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96년도에 남북의 대학생들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북쪽의 대학생들은 나와서 야 너네들은 왜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이런 학생운동 안 하냐? 뺀 이런 정치적인 얘기만 했고 우리 대학생들은 가서 야 너 초코파이 먹어봤냐? 야 우리는 피자 시키면 바로 배달이 오는데 너네 그런 거 있냐? 이런 얘기하다가 그냥 헤어졌어요. 10년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지도교수로 갔었는데 금강산에서 남북의 대학생들이 대교로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이제는 서로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곤란한 질문을 안 해. 야 너네는 수능 신청 어떻게 하냐? 야 너네 교수하고 학생들의 관계는 어떠냐? 야 너네도 뭐 꼰대란 말 쓰냐? 뭐 등등 서로 간에 좀 더 생활적인 대화를 1박 2일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걸 바뀌었어요. 이제 남북교류가 돼서 한다면 여러분은 북쪽의 대학생들한테 어떤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북쪽 애들이 무서워. 북쪽 애들은 여러분하고 만나러 올 때 한 달 이상의 합숙을 하고 여러분을 만나러 올 겁니다. 남쪽에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고 남쪽에 지금 유명한 가수 BTS가 어떻고 이런 거 다 학습하고 올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를 해야 그런 북쪽 대학생들과 결혼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이런 걸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